자, 여러분 인유와 패러디라는 게 이제 뭐 말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자 240쪽을 넘겨보세요. 인유. 자, 인유라는 건 뭐냐면 영어부터 설명할까요? 인유. 인유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한자로는 인유라고 하거든요. 인유 이렇게 써요, 한자로. 인유. 인유가 뭐냐? 끌 인자에 비유할 유자예요. 그 끈다는 뜻이에요. 끌인. 비유할 유. 끌인 비유할 유. 그래서 영어로 인유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인유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인유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얼루전이라고 해요. 얼루전. 정말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루전이라고 합니다. 인유. 그러니까 인유라는 것은 어떤 옛날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서 어떤 중요한 줄거리를 뭐한다? 끌어오는 것을 인유라고 하는 거예요. 가볼까요? 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자, 오늘은 그 13강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세요. 자, 인유란 고전이나 독립선언문, 훈민정음, 국민교육 헌장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차용하여, 차용이란 말이 뭐예요? 차용? 그렇죠. 빌려오는 거, 빌려 쓰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차용은 빌려 쓴, 이걸 차용이라고 해요. 차용, 이 정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용비어천과 독립선언서 이런 걸.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빌려와서 쓰는 것을 차용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밌는 게 뭐냐면 국민교육 헌장은 다 알죠. 국민교육 헌장 모르시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 나 산에 올라가면 되게 좋아해. 등산교육 헌장을 만드는 거. 이런 건 없잖아요. 그 인유회 아니에요? 이게 인유인 거예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현대적 감각에 맞게. 그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뭐 국민교육 헌장인데 내가 상추 심는 걸 좋아해. 뭐요? 상추교육 헌장. 그래서 돼. 상추교육 헌장. 또 개미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아. 뭐겠어요? 개미교육 헌장. 개미교육 헌장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용비어천가 아까 있었잖아요. 용비어천가를 뭐라고 그래요? 용비어천가를 나는 꿀벌을 가지고 만들고 싶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꿀벌 어천가. 용비어천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미교육 헌장은 뭐 우리는 개미공화국의 뭐 우리는 뭐 그 국민교육 헌장 이런 걸 가지고 개미공화국의 뭐 일원이다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국민교육 헌장 비슷하게 만들어. 그것도 다 그 뭡니까 인유가 되는 겁니다. 뭐 너무나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런 거. 그래서 자 이상국 시인의 두 편을 읽으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동네 황진이가 있어요. 있죠. 황진이를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자, 동네 마트 건너편 목도 시원찮은 골목에 진이가 장어집을 이 진이가 누구겠어요? 황진이 장어집을 열었어. 마릴린 먼로 파마를 하고 거기서 저녁마다 나그네들을 기다린다. 이제 송도 나왔네. 개성하면 송도 있잖아요. 송도 3자리가 나오잖아요. 개성 송도는 열날을 지나고도 못 가는 곳. 그래서 그곳 사내들은 얼마나 귀엽고 애틋했던가. 글줄이나 읽는다든 이 나라 선비들과 한량들 다 어디 가고 500년 조선의 여인이 장어를 굽다니. 자, 이것도 보세요. 황진이가 500년 조선의 여인 맞죠? 옛날 전에. 그렇죠? 차마 이별이 서러워 동여두었던 동짓달 기나긴 밤에 냉동 특허나 저 아름다운 시문의 저작권은 누가 다 가져갔는지. 그러니까 원래 황진이의 시에 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 뭐죠? 한어리를 베어내요. 맞나요? 그걸 가져온 거잖아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어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나긴 밤 하늘을 베어내요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나긴 밤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죠. 한어리가 공간이죠. 시간의 공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시간의 공간하라 써놓으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어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얻은 구비구비 별이라 이거 아닙니까? 시간의 공간하죠.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올 때는 새파란 가르마 타고 무산애들 길로 왔으나 푸르고 붉은 누항 불빛을 이 누항이 뭔지 아세요? 누항이 뭐예요?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에요. 누추한 거리. 여러분 그 누항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가사 중에 조선 후기 누구의 작품이에요? 누항사. 누항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박인노의 작품. 박인노라는 무관이에요. 무관. 누항사가 있다니까. 누추한 거리. 누항사. 자, 불판을 뒤집으며 울고 있지는 않은지 골목을 오갈 때마다 나는 유리창을 넘겨다 본다. 그러니까 황진이를 끌어들였는데 곳곳에 황진이와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진이도 나오고 송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동짓달 기나긴 밤에 냉동 특허 이런 말도 나오고 또 500년 조선 여인도 나오고 맞죠? 뭐 무사내들 꿈길로 왔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 뭐냐? 이런 것이 뭐예요? 인유라고 인유. 여러분 인유를 노래로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노래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나훈아 가수 대단하죠? 이 나훈아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 인유를 사용한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인유의 기법. 몰라요? 테스형이 테스형. 테스형이라는 노래는 알아요? 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소크라테스형이잖아. 아 테스형 하면 소크라테스형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소크라테스를 인유했구나. 그렇죠.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문답법을 이제 만든 사람이잖아요. 묻고 대답하고 이런 것도 삼파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또 모르면 그걸 이제 정답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이제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자연주의식 교수법이라고 자연주의식 교수법. 그러니까 교수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촉진을 시키는 사람이다. 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이제 이 테스형도 뭐다? 여기 나온 인유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럼 다시 교재를 보세요. 241쪽입니다. 자, 이 시는 단순히 진이란 이름의 여자가 이상국 시인이 사는 동네에 장어집을 열었는데 황진이 시의 느낌을 인유해서 우리에게 공감을 주게 하죠. 낭만주의와 모던즘을 거치면서 표절은 절대적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로 고정되었는데 시인들은 작품을 창작하는데 전통적인 문학의 소재, 문체, 양식을 빌려와서 자기 작품의 개성을 강화하려는 경우가 생겨나고 전통을 인유하면서 개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아이러니의 전략이 사용된 기법으로서 인유가 등장한다는 이 아이러니라는 건 반어예요. 반어 알죠? 네. 반어를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하거든요. 이상국 시인이 이렇게 황진이 시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인유라고 이야기해요. 인유. 그러니까 저도 그 일집의 시 중에 뭐가 있었냐면 허나가를 허나하다 이런 시를 썼어요. 허나가를 허나하다.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시면 이 인유가 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호 부인이 있었잖아요. 강릉 경포대에 왔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절벽이 있고 여기에 철쭉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철쭉꽃이 여기 피어 있어. 이거 순호 부인이 저 꽃을 내가 가지고 싶다. 저 꽃을 가지고 싶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노인네가. 예, 노인네가 맞아요. 노인네가.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견우노옹이라고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소를 끄는 늙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소는 암소를 가 이렇게 암소. 숫소가 아니라 암소를 끌고 가는 노인인데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해보면 뭐겠어요? 암소는 뭘 상징하겠어요? 물론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불가해서는 하지만 여기에선 자기 부인이에요. 부인. 자기 부인과 같이 오던 늙은이가 수로 부인에게 반한 거야. 수로 부인 너무나 멋지게 생겨서 예쁘게 생겨서 그래서 이 꽃을 꺾어오라고 하니까 그 말이 듣자마자 이 노인이 뭐 등산 클라이머도 아니야. 근데 맨손과 맨발로 산에
절벽에 올라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가서 뭐예요? 꽃을 꺾어 와요. 그래가지고 수로 부인에게 바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헌화가요. 아시겠어요? 뭐 그 저를 자줏빛 붉은 노을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꽃을 꺾어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노래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원어를 분석하면 되게 복잡한데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안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에게 꽃을 바치겠다. 뭐 이런 시인데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신라 시대에 이런 시를 썼다는 게 신라 시대가 좀 개방적인 시대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헌화가를 어떻게 이제 썼냐면 헌화가는 이제 그런 주로 헌화가는 누구의 입장이냐? 수로 부인과 이 수로 부인의 입장, 수로 부인의 입장과 전후 노홍의 입장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 꽃의 입장으로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언덕에 혼자 저는 사는데 이 절벽에 사는데 저를 제발 꺾지 말고 내가 있는 그곳에 그냥 그대로 놔둬라. 굳이 이걸 꺾어서 수로 부인에게 바치지 마라. 라는 이제 입장으로 제가 이제 시를 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패러디라는 것은 여러분이 특히 이제 국문학이라든가 고전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공부하면 어때요? 쓸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문학 공부는 필수 같아요. 물론 국문학을 안 해도 뭐 시를 쓸 수는 있어요. 시를 쓸 수 있는데 국문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고전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고전에서 이렇게 끌어들여 올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국문학 공부는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2쪽에 보면 이제 그 위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유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243쪽을 볼게요. 243쪽에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밑에 또 시가 하나 나오죠. 안산 반월에 황진이가 떴다. 그걸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그래서 안산 반월에 황진이가 떴다. 자색 저고리에 받쳐 입은 흰색 속저고리, 외시벗은 고고한 발걸음, 동지 섣달 기나긴 밤 한어리를 베어낸다. 이건 그대로 가져왔네요. 그죠? 동지 섣달 기나긴 밤 한어리를 베어낸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마 다가설 수 없는 향기로운 필체, 소화담의 시 받아치는 그 솜씨. 넘겨보세요. 오늘 밤은 누구네 집솔 웃음소리가 담을 넘을까. 상당히 시가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 웃음소리가 담을 넘을까. 이렇게 패러디는 아까 이제 김희독립 선언문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김희독립 선언문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기미 대신에 뭘 써? 개미를 쓰는 거예요. 개미. 개미독립 선언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패러디 기법으로 꼭 한번 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건 상당히 쓸 게 많다.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용비어천가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용비어천가 뭐 꿀벌어천가 말고 또 몇 개 쓴다면 뻥 있잖아. 뻥비어천가. 또 미꾸라지 어천가. 쓸 수 있었어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용은 이제 역대 임금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 신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어천가를 가지고 쓸 수 있다. 자, 2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4쪽. 이 시는 인유법을 이용한 시다. 이렇게 나왔죠. 인유법이란 과거에 살았던 사람, 제도, 문헌 등을 끌어와서 비유하고자 하는 대상을 돋보이게 하는 시적 기법이다.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인유해온 인물은 황진이와 소화담이에요. 자목련이란 꽃을 비유할 때 색깔이나 모양을 관찰해서 시를 이끌어가는 것이 보통 사람의 기교인데 임진희 시인은 자목련이라는 소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황진이의 옷과 사연을 이끌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쓰신다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다. 그 밑에 이제 살바도르 달리의 도시라는 이게 여러분 이 작품이 그 밑에 그림 보입니까? 245쪽에 이게 몇 년 작품이냐면 1998년작이래요. 1998년작. 여기 그림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참 독특하죠. 이 작품을 보면 시계가 막 나무에 걸려 있지 않나요? 제일 위에 보면 그림에 그 나무에 걸려 있는 게 시계예요, 시계. 잘 보세요. 왼쪽 그 위에 보면 나무에 걸려 있는 게 시계라고. 그래서 시계가 나무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응암동을 배경으로 쓴 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그 244쪽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벽을 달린다. 큰 탁상 시계가 튀어나와 외친다. 내가 무슨 조폭이냐. 구부러져 흘러내리는 숟가락을 큰 소리로 나무라던 시계는 해머의 정수리를 맞고 내진탕으로 쓰러져 바닥에 피처럼 엉겨붙는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특히 이제 여기 보면 하나 제가 좀 시적 기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밑에서 둘째 줄에 빌딩들은 정신없이 전화를 해야 된다. 요걸 좀 설명할게요. 빌딩들은 정신없이 자, 전화를 해야 된다. 자, 이건 뭘까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라고 해요. 언어의 폭력적 결합. 그래서 언어, 그러니까 빌딩들이 여러분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내용이 전혀 매치를 이루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결합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학 용어로 언어의 폭력적 결합.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니까 어떤 폭력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라 두 가지의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연결시키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는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보시면 이 시를 보면 상당히 이제 이해가 좀 되지는 않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그 작품 이 작품도 엄청난 상상력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계를 빨랫감처럼 늘어놓는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5쪽에 보면 이 시는 제가 살던 거기 있죠? 응암동을 배경으로 쓴 시다. 응암동을 배경으로 쓴 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를 쓸 때 계절이 무더운 여름이고 병원을 가. 공무사님 병원을 좀 가보지. 괜찮아요? 네? 병원을 가봐요. 아, 어디 아프신 거예요? 감기요. 감기. 그래서 무엇이든 줄줄 흘러내린다고 느꼈고 뭐 벽이 도로일 거라는 생각과 시계가 사람이라는 생각은 상상 심상법이라는 거예요. 벽이 도로예요. 또 시계가 사람.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인 기억의 영속 이런 시리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뭡니까 그림을 보고 나서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시적인 생각을 쓰는 거고요. 자 이제 패러디를 넘어가겠습니다. 패러디. 이 패러디는 뭐냐면 흉내내는 거. 예전에 그 개그맨 중 최병서 씨가 엄청 그 목소리 흉내 많이 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게 이제 흉내를 많이 내는 건데 자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보세요. 패러디란 남의 말을 흉내내는 거죠. 코미디언들이 대통령 흉내를 막 내잖아요. 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한 건 아닌데 자기감이 든다 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하여튼 이제 이러려고 학생이 되는 건 아닌데 라든가 막 쓰잖아. 계속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러려고 빵집 한 건 아닌데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시가 나오죠. 등산교육헌장이 나왔죠. 등산교육헌장. 이거는 이제 국민교육헌장을 가지고 이렇게 패러디를 하는 거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패러디를 한 겁니다. 산으로 가자 새벽 어둠을 품에 안고 매일 세상을 오르는 산의 부지런함을 배우자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마하자 청유형으로 끝나요. 맞죠? 끝에 보면 순풍이 되자 삶을 살자 여유로움을 배우자 산으로 가자 뭔마하자 다 청유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 247쪽을 볼게요. 247쪽을 보면 이 시는 인유가 아니라 패러디다. 왜냐하면 인유는 내용을 따오는 것이고 이것은 문장이나
제목을 따오는 것으로 패러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유는 그 내용을 어떤 내용에서 이제 따오는 거죠. 국민교육 헌장에서 제목만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글을 자신의 글인 양 패러디해서 발표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는 범죄이며 내용을 필요로 할 때는 출처를 밝혀줘야 된다. 밥그릇 경전, 물의 경전, 경전을 패러디한 거죠. 그렇죠? 넘겨보세요. 국민교육 현장이 나온 이후에 자연보호 현장, 경기도민 현장, 무수한 현장이 나와요. 메뚜기 현장도 있고 칼국수 현장도 있다는 거예요. 다 패러디라는 거예요. 자, 숨은 그림 찾기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에 보면. 자, 이런 거는 이제 출처를 밝힐 때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249쪽에 보세요. 홍인숙 숨은 그림 찾기, 김순진의 숨은 그림 찾기를 패러디하다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홍인숙 숨은 그림 찾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시를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자, 보세요.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 양 자리 쭉 나오다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없는 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별자리가 아닌 자리가 뭐 있어요? 아, 이제 책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아니 책들 다 죄송해요. 이거 좀 자, 집에서 안 갖다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 쭉 하다가 임산부 자리가 있어. 임산부 자리. 임산부 자리 없잖아요. 또 블라디보스톡 뭐 이렇게 크로 끝나봐. 크로 끝나는데 방역 마스크. 이건 크로 끝나도 지역이나 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해 가십니까? 뭐 네. 무슨 블라디보스토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여튼 크로 끝났는데 방역 마스크고. 그다음에 낙동강, 예성강 다 강 이름이야. 그런데 쭉 보면 허천강, 뭐 연해 허천강 이런 사람이 있죠. 채석강 이런 거는 강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되는 거. 또 아침거기 수목원 무슨 수목원 했는데 청소년 수련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그런 우리가 방문하는 방문지 이런 건데 벽초지문화 수목원 청소년 수목원 아니죠. 오른쪽 보면 보문역 무슨 역 딱 영명을 하다가 구제역이 나와요. 구제역. 구제역이 여기입니까? 구제역은 여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 숨은 그림 찾기도 저도 이렇게 시를 쓸 때 숨은 그림 찾기 시를 한두 편씩 써요. 되게 재밌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걸 하나씩 그 같은 이름인데 쓰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를 쓸 때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뭘 쓰라고요? 인유와 패러디를 써라. 근데 이 패러디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가 은평구니까 은평 구민 헌장 돼요 안 돼요? 네. 국민교육 헌장을 은평 구민 헌장을 바꿔버려요. 자연보호 헌장. 자,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패러디의 형태로 볼 수가 도용도 있겠죠. 있잖아요. 도용. 그렇죠. 도용을 하는 거니까 도용. 도용을 하는데 제목을 가지고 하고 그 원래 내용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인유라는 것은 그런 원래 아까 얘기했죠. 황진이라든가 그런 인물들을 끌어와 가지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인유는 그죠, 끌어오는 거잖아요. 끌어오는 거. 사람이라든가 뭐 고사라든가 이런 걸 끌어와서 그것들 다시 재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용은 재구성하는 건데 재구성. 자기들로 예. 만드는 도용. 예, 그것을 이제 인유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이제 패러디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작품의 내용에서 조금씩 의미를 이제 맥락을 좀 바꿔가지고 뭐 아까 국민교육 헌장을 은평구민 헌장이라든가 자연보호 헌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좀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패러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부여에 가면 무슨 지가 있죠, 여러분? 연못이 하나 있지 않나요? 부여에 가면 국남지. 국남 그렇죠. 국남지가 있어요. 그러면 국남지 어천가를 만드는 거예요. 국남지 어천가, 용비 어천가. 그래서 이제 국남지와 관련된 국남지면 뭐 서동요가 생각나고 무왕과 선화공주. 얘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우왕과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뭡니까
궁남지 여청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그 어디까지가 패러디고 어디까지가 인용자 이렇게 딱 뭐 뭡니까 무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데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보면 패러디는 원 작품의 내용을 이렇게 이름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패러디. 그리고 인유라고 하는 것은 원 작품의 내용을 뭐 그대로 가져온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 항진이라고 있잖아요. 240쪽에 아까 했잖아요. 240, 241쪽에 우리 동네 항진이처럼 그냥 우리 동네 항진인데 황진이가 들어간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또는 여기 나왔던 뭐 있었죠? 자목련이라는 시 있었죠? 244쪽에 나오는 자목련. 자, 이런 자목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목련이라는 시는 약간 패러디적인 요소와 은유적인 요소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인유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244쪽에 그 글자가 좀 하나 잘못 나왔는데요. 244쪽 보세요. 이 시는 인유법을 이용한 시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한자가 잘못 입력이 된 거예요. 보면 인유법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이 글자가 원인 인자거든요. 원인 인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말미암을 유자인데 인유 이렇게 써놨는데 그 인유는 원래는 이제 끌 인자에 비유한다는 뜻이에요. 비유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비유할 유자.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인유라는 건 끌어서 비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를 좀 입력할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유라는 건 요 글자가 더 정확한 인유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를 쓰실 때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시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인유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패러디라든가 이런 기법을 가지고 또 시를 쓰실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서 13장까지를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일단